자체의 이제 재작년 매출이 1,200억 그게 이익이 영업이익이 너무나 크니까 벌금 내고 말지. 아니면 내가 깜빵 한번 갔다 오고 말지. 다 함께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잘 활용하는데 사실 그게 마케팅적으로는 맞긴 합니다. 자 이제 D2C 마케팅의 전성시대입니다. 전성시대란 말이 정말 어울리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 D2C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D2C가 어떤 말의 줄임말이죠? D2C라고 하면 이제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네. 이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이제 D2C라고 하고 있어요. 네. 뭐 B2B, B2C, B2G 하듯이 네네. 이제 D2C라는 용어들을 이제 최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뜻 자체로는 이제 직판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나 판매자가 직접 판매하는 그런 방식의 그 비즈니스를 말하는 거죠. 사실 그런 개념은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이제 D2C 전성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그런 요인이 되었을까요? 또 일단은 그 온라인에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변한 것으로 이제 기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조금 후반부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이거를 여러 편 지금까지 찍어오면서 한 번도 이 얘기가 빠지지 않은 것 같은데, 알고리즘, AI의 발달, 네. 결국은 그런 이유가 커진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검색창에 상품을 검색을 하고 뭐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가격 비교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물건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면서 구매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물건이 거의 소비자에게 바로 콘텐츠로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거를 이커머스 업계에서도 이걸 이제 검색형 쇼핑에서 발견형 쇼핑 요렇게 이제 키워드를 전환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발견형 쇼핑이라는 게 결국은 뭐 제 생각에는 충동 구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물건을 직판하는 곳에 컨텐츠를 보다가 어머 이건 필요해, 어머 이건 사야 돼 하는 형태의 소비가 사실 지금의 D2C를 대변하는 형태가 된 거죠. 이 D2C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 활성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디지털 마케팅이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TV 광고나 이제 라디오 광고를 통해서 제품 광고를 했지만 요즘은 이제 디지털, 그렇죠? 온라인 상에서 내 제품과 서비스를 이렇게 광고하는 형태의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 D2C의 개념도 이제 활성화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약간 D2C의 예시들을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뭐 이제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 쇼츠나 이제 인스타그램 뭐 릴스, 뭐 틱톡, 네이버 클립 이런 쇼폼형 컨텐츠들을 사용하는 SNS에서 특히 이 노출이 많은데 물건을 이제 광고를 컨텐츠화한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광고를 목적으로 만든 그런 컨텐츠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무작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실제 광고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SNS에서 사용 방식이랑 이제 맞물리면서 뭐 이렇게 쇼츠나 릴스를 보다가 하고 보면 더 알아보기, 지금 구매하기, 접속하기 이제 이 버튼이 뜨잖아요. 이제 들어가서 금액대도 괜찮아. 괜히 내가 필요한 것 같아. 하면서 구매하는 형태가 많아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광고 형태 중에서도 좀 광고의 유형이 조금 더 D2C에 맞게 또 디벨롭 된 것도 많죠. 예를 들면 단순하게 제품만 노출해서 광고,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광고가 아니라 뭔가 거기에 스토리텔링이 들어간 약간 생산자가, 판매자가 여기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 뭐 이런 스토리텔링 형식의 콘텐츠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또 쇼폼을 한번 따로 다루긴 하겠지만 이제 쇼폼이 엄청 이제 메이저 시장으로 대두되면서 사실 영상 컨텐츠의 퀄리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모두가 좀 관대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 광고나 서비스 광고, 브랜드 광고를 내가 직접 하는 게 어렵지 않아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예전에 그 광고 컨텐츠들의 문법을 사실은 뭐 꼭 따를 필요는 없어진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좀 재밌는 광고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형 광고들 이런 네.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일단 만들기가 쉬우니까 또. 그 D2C 마케팅의 이제 특징이 보통 우리가 흔히 쇼핑을 해서 제품을 구매할 때 우리가 아는 뭐 쿠팡이나 네이버 스토어 뭐 이런 데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는데 보통 D2C 마케팅은 자사몰로 연결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사실 그 D2C라는 개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직판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중간 유통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는 형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 자사몰로 유입을 유도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일단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유통사 중간 유통사에 수수료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출 수 있어서 이제 판매가에 대한 좀 절감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것도 좋지만 사실 더 좋은 건 이제 그 소비자 데이터를 우리가 직접 그렇죠. 관리할 수 있다라는 네. 부분에서 사실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소비자들이 어떤 분들이 내 제품을 사는지, 네. 뭐 어떤 시간대에 사는지, 어느 지역에 사는지 이런 네. 소비자 데이터들을 중간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이제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네. 직접 내가 관리하고 이렇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판매자들에게 되게 좋은 방식이죠. 네. 그 마케팅 쪽으로 보면은 가장 핵심이 되는 미디어 세 가지 미디어라고 하는데 하나가 이제 페이드 미디어, 두 번째가 이제 언드 미디어, 세 번째가 언드 미디어가 있는데 페이드 미디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TV나 라디오 어떤 미디어의 매체에 광고비를 태워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를 이제 페이드 미디어라고 하는데 우리 D2C 같은 경우에 핵심은 이제 온드 미디어, 나의 미디어 매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자사몰 같은 그런 것들을 다 온드 미디어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비자들이 장바구니에 어떤 거를 보다가 상세 페이지의 어느 부분을 보다가 이 장바구니에 담았는지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뭘 관심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온드 미디어에 대한 장점은 있지만 사실 저는 그 D2C의 또 어려운 부분이 그런 트래픽 양을 소비자들을 끌어오는 데까지는 또 많은 노력을 또 해야 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그런 쇼핑이라는 플랫폼이 소비자들에게 이미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트래픽 양이 자동적으로는 뭐 자연스럽게는 확보가 되는 상황이지만 내가 D2C로 해서 우리 자사몰로 그 소비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마케팅비를 또 쏟아야 하는 또 그런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중간 수수료만큼이 광고비로 들어간다 혹은 네. 더 들어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자사몰로의 유입이라는 사실 그 미션이 가장 어려운 미션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D2C 상품들은 또 약간 판매 유형들이 뭐 지금이야 이제 여러 상품들을 다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신선식품이나 뭐 농수산물 혹은 이제 뷰티 관련된 제품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제품들부터 해서 생활용품이나 로컬푸드 같이 예전에는 우리가 뭐 쉽게 접하지 못했거나 산지에서 이렇게 바로 우리가 받아보기 힘들었던 제품들 위주로 그런 판매가 좀 많이 활성화가 됐다가 그리고 이제 또 후반에 다루겠지만 이제 점점점 건강식품 그리고 약간 이제 애매한 제품들까지도 이제 그 D2C 마케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게 또 특징들이 말씀해주신 대로 제품의 유형들이 조금 관여도가 낮은 제품들을 D2C 마케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좀 고가의 제품들은 약간 자사몰로 그 마케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화장품이나 생활용품 뭐 이런 또 농수산물 이런 것들은 조금 비교를 해도 내가 여기에 실패를 해도 아 내가 좀 속았구나 해도 큰 이렇게 타격이 없는 제품의 가격대에 있단 말이죠. 하지만 근데 이게 가격대가 한 50만 원, 80만 원. 예를 들면 뭐 시계를 하나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정품인지 아닌지도 모를 또 이런 자사몰에서도 판매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관여도가 높을수록 약간 D2C 마케팅하고는 좀 멀어지지 않나 네,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사실 그래서 그 D2C 마케팅이 진행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텐데 구조적으로 이걸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제품군들이 왜 D2C에 적합하고 왜 그런 제품들을 D2C로 판매를 하는가를 네.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D2C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브랜드들이 또 요즘에 그럼 D2C 마케팅이 전성시대니까 나도 D2C를 한번 도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게 대해서 또 섣불리 그렇게 D2C 마케팅을 시도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사몰로 소비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콘텐츠에다가 높은 광고비를 좀 태워야 되는 그 단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비슷한 결이지만 트래픽이 쿠팡과 네이버에 비해서 우리 소비자들을 끌어오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려움이고, 세 번째는 본인만의 브랜딩 요소, 브랜딩 차별점이 없으면 자사몰로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차별성이 없는데 뭔가 내가 다른 제품들, 다른 브랜드들 비해서 내가 특장점이 없는데 그거를 자사몰로 하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방문을 해서 구매할 니즈, 당위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제품, 본인의 브랜드가 이 소비자의 인지도나 소비자의 니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쿠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인지도를 쌓고 나서 내 자사 브랜드를 구축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높은 광고비를 이제 상쇄할 수 있는 이제 전략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네네. 저는 사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창의력이 되게 없는 편이라고들 하시는데, 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뭐 흔히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흥의 민족이고 드립의 민족이라고. 이제 광고비를 약간 이제 나의 컨텐츠의 이제 기획력, 약간 나의 실행력 이런 걸로 이제 상쇄를 시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 대중들에게 이제 공감을 얻어내거나 재미를 줄 수 있는 광고 컨텐츠들을 통해서 이제 트래픽을 유입을 시키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D2C 마케팅은 이제 컨텐츠 커머스와 이제 이렇게 밀접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컨텐츠 커머스라는 말도 약간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요즘 들어서 또 이제 D2C 마케팅, 이제 컨텐츠 커머스 이렇게 많이 화두가 되는 용어들이니까 이제 요 부분을 한번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컨텐츠 커머스, 이제 컨텐츠 마케팅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적어온 게 있어요. 이게 매 화마다 뭐 하나씩 이렇게 적어 와서 모험 생기시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에서 이제 컨텐츠 커머스의 역할에 대해서 정의한 게, 이 컨텐츠 커머스가 브랜드와 고객과 강화된 관계성을 만들어서 자연스러운 구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진 게 컨텐츠 커머스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는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정의가 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자연스러운 구매, 그러니까 강요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그 컨텐츠가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까? 네, 그런 것들 보고 이거 재밌다. 근데 여기다 브랜드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관심도 생기고, 야 근데 이거 내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구매까지 연결이 되는, 그게 이제 흔히 생각하는 우리 브랜드의 이상적인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을 이끌어내서 그렇죠. 구매 욕구를 일으키고 실제 구매 전환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수한 사례들이 있지만 근래에 또 제가 재밌게 보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인스타그램에 그 수산물을 파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그 여직원이랑 같이 이렇게 티키타카하면서 파시는 분이 있는데, 걸쭉한 사투리 쓰시면서 내가 한번 먹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파는 수산물이 물론 특별히 더 좋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분이 홍보를 하는 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사 먹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이제 우니 성게알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분이 한번 그 성게알을 진짜 엄청 많이 이렇게 깔아놓고 먹방 하듯이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이런 컨텐츠들의 특징이 이거 광고야라는 것조차 없잖아요.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맥락도 없을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맛있어 보이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니까 일단 접속은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간 단계가 없고 하니까 우리가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것보다는 가격이 또 저렴하고,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볼까까지는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아직 구매를 하진 않았어요. 이게 약간 쿠팡에서 하면 내일 오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쿠팡이 이제 로켓 배송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자사몰에 또 가지고 있는, 그렇죠. 또 요즘은 뭐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내일 배송이 너무 이제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네. 근데 그런 불편함까지 감수할 정도로 구매를 일으키는
형태인 거죠. 그 자사모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있대요. 그 장바구니에 담고 나서 구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궁금한 거죠. 근데 요즘에 그냥 장바구니에 담는 게 문화래요. 그냥 이거 괜찮다. 뭐 이거는 내가 나중에 사야지. 위시리스트처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네네, 실제로 구매를 안 일어나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신가 봐요? 아 저는 쿠팡에는 특히 제 장바구니는 수많은 제품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심리로 그렇게 하나요? 언젠간 샀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이걸 까먹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장바구니에 넣으면 뭔가를 살 때 그게 또 같이 있으니까. 네. 아 맞아 이거 사야 되는데. 뭐 약간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사긴 하네요.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필요할 때 한 번씩 사긴 하죠. 제 장바구니에 심지어 카메라도 들어있어요. 자, 거기가 지금 D2C 마케팅과 이 컨텐츠 커머스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이런 두 가지의 요소가 이렇게 흥하게 됐을까요? 이거를 또 보통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번째는 당연하게도 그 쇼폼 미디어의 성장과 알고리즘. 항상 우리가 말하는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광고를 쇼폼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과 짧은 광고들을 많이 양산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광고들을 적합한 타겟에게 빨리 뿌려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케팅 방식이 가능해진 것 때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알고리즘의 이제 뭐 기술 발전도 있겠지만 약간 물리적으로도 옛날에 광고 한 번 할 거 쪼개서 그렇죠. 10개, 20개, 100개씩 해버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언젠가는 걸려라.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판매하는 상품들이 갑자기 내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해볼 법한 또 상품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광고를 예전보다 더 많이 또 돌리게 되는 그런 또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첨언을 하자면 그 알고리즘이 요즘 이제 픽셀이라고 하잖아요. 그 예전에는 그런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픽셀 개인화 광고죠. 내가 어떤 거를 여기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중에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메타나 뭐 여러 가지 다른 플랫폼에서도 그거에 관련된 광고들이 나오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인화 광고인데 그게 이제 이런 D2C 마케팅을 더 활성화시킨 게 아닌가, 알고리즘을 활성화시킨 게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쇼폼 미디어에서 이제 쉽게 광고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을 또 드렸지만 거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자면 이제 AI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술이 또 발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이 광고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품이나 노력이 또 조금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약간 더 창의적이고 재밌는 광고들을 많이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이제 AI를 툴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막 무작정 그렇게 쉬운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옛날에 이거를 정말 실제로 촬영하고 기획하고 연출을 하려고 했던 상황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간편해진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AI 컨텐츠 제작 기술이 또 발달을 하다 보니 컨텐츠를 생산해내는 게 좀 쉬워졌고 그게 이제 또 무수한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기 때문이고. 그렇죠. 제작의 이제 허들이 낮아져서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영상을 만들려면 제품 광고를 만들려면 뭐 제작사 영상을 촬영하는 아니면 사진 촬영해 주신 분께 의뢰를 해서 그거 사진을 얻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 이거를 AI에 돌리면은 정말로 제품 사진 멋있게 이렇게 눕기까지 따가지고 그렇죠. 편집이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판매자가 직접 우리 브랜드들이 직접 조금 AI 툴만 잘 다룰 줄 안다면 제작 광고 콘텐츠를 얼마든지 수백 개를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었기 물론 때문에 코인이 좀 들겠지만 크레딧이 좀 들겠지만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화 광고라고 했잖아요. 퍼포먼스 마케팅의 세분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사람에게 광고를 도달시키기 위한 그 퍼포먼스 마케팅의 방식이 그 기술이 조금 더 정교해지고 사실 이것도 AI의 도움을 통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팔아야지라는 그 계획이 명확하다면 그걸 시도하는 게 그게 예전만큼 그렇게 또 어렵지 않지 않나 이런 또 환경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브랜드와 소비자 간의 이제 상호 간의 신뢰 방식이 변했다라는 게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또 뭐 대기업 제품들이 좋은 거 뭐
다 알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실제 판매자, 생산자, 사장님 뭐 말투와 태도, 현장감 있는 컨텐츠에 더 신뢰를 느끼는 경우가 이제 더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그런 구매 전환으로 이어지는데 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근데 그게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관여도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개념을 마케팅적으로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예, 휴리스틱이 뭐냐면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런 시간이 제약, 내가 이거를 제품을 알아볼 시간이 많이 없어. 아니면 이 관여도가 낮아요. 약간 뭐 제품 구매 가격대가 더 낮아서 이것저것 비교해 볼 그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 이게 휴리스틱이 이제 발동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쉽게 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치약 같은 경우 우리가 치약이 페리우 치약이 좋을까 뭐 2080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쓰던 게 2080이 좋은데 2080에 뭐 신제품이 나왔대요. 그럼 괜찮겠지 하고 나서 바로 사버리는 거. 그게 이제 휴리스틱이 발동하는 건데 그런 지금 D2C에서 판매되는 이런 제품들도 뭐 사장님이 그렇게 뭐 좋은 분인 것 같고 재밌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품도 해산물도 굉장히 신선하겠지라고 해서 그냥 바로 사버리는 게 이제 휴리스틱이 발동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D2C 마케팅은 약간 그런 제품군에 있는 것들이 좀 적합한 것 같다. 그리고 많은 지금 그렇게 D2C 마케팅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또 눈살이 또 찌푸러진 것도 있고. 맞아요. 사실 이제 아까 우리가 그 이제 수산물 파시는 그분 사례처럼 좋은 사례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약간 이 로컬 푸드 시장 혹은 이제 뭐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하는 방식에 있어서 되게 또 긍정적인 면들이 많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지금의 D2C로 이렇게 대변되는 제품들은 이제 뭐 사실상 건강기능식품 네. 혹은 이제 뭐 약간 뭐 뷰티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 기능이 조금 그게 좀 미심쩍은 그런 제품들 네. 혹은 약간 얼리 어답터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디지털 IT 기기들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관여도가 낮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냥 조금 편하게 말을 하면 한 2, 3만 원대 제품이어서 내가 샀는데 내가 실제로 기대했던 기능이나 효과가 없더라도 에휴 돈 날렸네 네. 해버리고 많은 정도의 제품들 네. 요런 제품들이 이제 너무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관여도가 낮기 때문에 또 실제로 거기에 넘어가서 구매들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요건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제 저희 직접 고객사는 아니에요. 네. 저희 직접적인 고객사는 아닌데 이제 네. 그 광고 마케팅사에서 이제 네. 제품을 판매를 하시는데 예. 그 건강기능식품이죠. 예. 네, 그런 걸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광고들이 꽤나 자극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선정적이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스럽지만 과장 광고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제품은 그게 아닌데 예를 들면 탈모에 좋은 영양제라는 제품을 팔아요. 네. 근데 뭐 먹으면 혹은 바르면 머리가 조금 나는데 도움이 된다. 네. 이건 우리가 그래도 납득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광고가 어떤 식이냐면 이게 이제 영양제를 먹으면 자고 일어나니까 다음날 머리가 이렇게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머리숱이 없던 분이 머리가 이렇게 풍성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광고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 보고 사냐 정말로 그랬더니 그 업체의 이제 재작년 매출이 1,200억 정도라는 거예요. 1,200억이요? 1,200억. 그만큼 많이 샀다는 거네요. 네, 근데 그 회사는 그 제품만 팔고 있어요. 그만큼 또 그거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후반에 얘기하겠지만 이 아. D2C 마케팅을 이제 우리가 또 구조를 얘기하려면 뭐 ROI나 로아스나 이제 광고비 지출 대비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거기도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이라고 하면 진짜 50% 이상은 광고비를 지출한다고 그러겠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전체에서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래도 1,200억 원에 40%면 네. 우린 뭐 하고 사는 걸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라는 건 네. 그만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단순히 뭐
탈모나 혹은 또 뭐 발기 뭐 그런 부분에서 제품들을 많이 파는 경우도 있고 또 그 회사는 정말 광고를 많이 때리나 봐요. 이제 인터넷 배너에 계속 뜨는 곳인데 밀땡즈라고 먹으면 애기 키가 다음날 10cm씩 커져 있는 그런 영양제가 있어요. 맞아요.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적은 돈으로 판매를 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윤리적 부분, 도덕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좀 해이가 있는 것 같아요. 판매자들이. 근데 그걸 사시는 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그 과장 광고로 벌금을 먹더라도 그게 영업이익이 너무나 크니까 벌금 내고 말지. 아니면 내가 속된 말로 내가 그럼 깜빵 한번 갔다 오고 말지. 왜냐면 그만큼은 내가 이득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까 이제 그 회사랑 또 다른 곳인데 거기는 우리 그 흔히들 AI 광고 중에 의사가 나와가지고 맞아요. 이거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걸 최초로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제 그 회사도 제가 직접적으로 아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업체들과 제가 본인이 아니시죠? 제가 그랬으면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도 과징금을 매년 계속 맞았대요. 근데 그 과징금 수준이 처음에는 한 20억, 이제 최대로 맞은 게 한 60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연매출이 거의 한 2천억 정도 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적은 거예요. 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리스크가 너무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벌금을 맞던 경고를 맞던 그런 광고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고 공격적으로 이제 돈이 좀 벌렸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태우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도달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브랜드들은 자사몰로 운영한 이유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쿠팡이나 네이버에서는 입점이 이렇게 불가한 경우도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허들을 낮추고 자사몰로 해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하고 이제 끝내버리는. 맞아요. 그러니까 탈모의 이야기를 제가 예를 들었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 영양제를 먹으면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를 태우기 전에 폐 상태로 돌아간다. 혹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술 드시기 음주하시기 전에 요거 하나만 딱 드시면 그날 먹은 그 음주에 대한 그게 간에 전혀 무리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시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그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 기능에 대해서 믿고 맞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제 이 영양제를 먹으면 술을 먹었을 때 괜찮다고 하니까 더 과음을 해버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악효과죠. 그래서 이제 그런 D2C 상품들이 이 마케팅을 잘한다고 뭐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쓰잖아요. 공포 마케팅 또 엄청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도 하지만 내가 이걸 하지 않았을 때에 오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마케팅을 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아까 그 키 크는 또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도 광고 중에 또 이런 광고가 있습니다. 또 그 아이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이제 내 아이예요. 한 명은 키가 크고 내 아이는 작아. 그렇게 해서 막 소외감 받고 막 왕따 받고 막 이런 약간 느낌으로 해서 부모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키가 크면은 그거 광고에도 혹할 것 같긴 해요. 맞아. 그런 컨텐츠들 또 특징이 엄청 그 심리를 자극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엄마가 이거 안 해줘서 내 인생은 진짜 망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그게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잘 활용하는데 사실 그게 마케팅적으로는 맞긴 합니다. 소비자의 심리를 건드려서 이제 브랜드를 이렇게 어필하는 건 맞는데 그거는 이제 악용하는 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기업의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 D2C 마케팅 특히나 이제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약간 뭐 약, 보조제, 뭐 키 크는 영양제, 혹은 뭐 전자담배. 뭐 전자담배는 이제 법적으로 판매가 이제 온라인에서는 불가능하게 바뀌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주로 판매하는 이유들 혹은 이제 디지털 디바이스들 그런 것들이 많은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관여도가 낮은 상품들이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일단 원자재 값이 생각 이상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어떤 제품이라고 말하기 좀 어렵지만 어떤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거의 개당 제품 원가가 1,500원 수준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이 D2C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단가는 거의 한 4만 원 정도. 아, 마진율이 얼마야? 네. 그럼 중간에 뭐 인건비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광고비는 사실 D2C에서 조금 더 다른 항목으로, 왜냐면 제일 중요한 항목이니까 별도로 한다고 하지만 그냥 제품에 대한 원가 자체가 물리적으로 낮아버리니까 그렇죠. 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냥 팔았을 때 마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파는데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게 이제 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ROI, 로하스 이 개념에서 이제 단가 산출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쉽게 말하면 로하스가 10배는 나와줘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쪽들은. 야, 근데 그런 제품을 사실 찾기가 힘든데 자사 제품으로 개발해서 만드는 거는.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런 또 제품들을 큐레이션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뭐 공장이나 이런 곳들에서 제품들을 이렇게 쫙 소팅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죠. 자, 이번엔 요런 애들이 있는데 요거 어때요? 요거 골라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 원가가 1,500원인데 1,500원은 떼왔는데 이걸 4만 원에 이제 판매하는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4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로 그렇죠,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심지어는 8, 9만 원에 올려놓고 4만 원에 파는 거니까. 그러니까 특히 디지털 디바이스들은. 야, 근데 그게 1,500원은 실제로 1,500원에 그 원가를 하는 거는 그 얼마나 실제 제작비는 또 얼마나 싼 거 같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 광고 비율 대비 이제 성과를 거의 한 10배 이상은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게 전통적인 커머스에서는 사실은 거의 뭐 불가능한 수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커머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결국은 우리 이제 광고 업계에도 또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 광고주님들이나 고객사들이 이렇게 저희한테 제작 의뢰를 줬을 때 옛날과 다르게 옛날에는 사실은 광고 한 편 아니면 뭐 웰메이드 된 뭐 두세 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에는 뭐 쇼폼을 50편, 100편을 한 묶음으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장 찍어내듯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그냥 막 찍어내라. 그리고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약간 이제 A/B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요거 두 개 한번 돌려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그거 막 광고비 더 태우고 하나는 버리고 또 새로운 걸 또 만들고. 맞아. 예, 보통 그 50편, 100편들은 그렇게 한 묶음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제작사 입장에서는 또 이 마진 구조가 굉장히 들어가는 품은 동일한데 편수 대비 이 금액대가 낮아지니까 뭐 제작사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구조로 조금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쇼폼만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제작사들이 엄청 많이 생겼고. 네. 또 약간 쇼폼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적인 걸 이제 제작사에서 해결하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쇼폼들이 보면 같은 씬들 같은 푸티지들을 계속 재활용하면서 그러니까. 내용도 비슷한 듯 계속 변하는 약간 그러니까 진짜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슬픕니다. 아, 그래요? 저는 광고 영상 하나 만들더라도 좀 장인의 정신으로 여기 예술을 담아서 여기 의미를 담아서 뭐 이런 걸 했는데 요즘에는 고객사님들이 더 그럽니다. 아, 그냥 그거 괜찮아요. 그냥 막 찍어요. 아, 여기 좀 약간 이 컷이 좀 튀는데 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빨리 찍어 빨리. 네, 빨리 찍어서 그냥 100편 만들어주세요. 언제까지 해주세요. 보통 월요일 날 의뢰를 주면 이거 화요일까지 돼요. 아, 화요일은 너무 빡센데. 아, 예를 들면 아, 그 정도로 짧은 기간에 네 그래죠. 네 하면은 아, 이거 어차피 촬영도 안 들어가고 모델도 다 AI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쉽게 맞아. 그거를 못 한다 하면은 다른 제작사가 이미 다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맞아요. 네, 많이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슬프기도 하지만 네. 한편으로 이제 제가 뭐 제품 개발하거나 브랜드를 하는 일을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너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게 만들긴 하더라고요. 1,500원은 떼어서 이제 4만 원에 파는 그런. 그건 이제 제가 시드가 없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규모의 경제를 실행할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이제 로하스가 그 정도까지 안 나오더라도 네. 원가 대비 한 2배 치기만 하더라도 내 손으로 이제 개발한 제품들을 소비자들이 하게 판매를 해보면 어떨까? 약간 로망이 있는 거죠. 해보시면 또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뭐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D2C 마케팅 그리고 컨텐츠 커머스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까 우리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D2C 마케팅이 적합한 또 제품군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또 제품군도 있다. 그래서 본인의 이 브랜드의 위치에 따라서 신중하게 D2C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쁜 사례들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서 약간 네. 선악의 문제처럼 다뤄지긴 했지만 네. D2C 마케팅 혹은 이제 뭐 컨텐츠 커머스 네. 이 분야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절대 아니고 그렇죠. 네. 오히려 나에게 좀 새로운 기회를 포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상품이 뭐 얼마나 이제 적합한지 네네네. 혹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도전해볼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내가 뭐 광고비 지출이라든지 컨텐츠 제작 네. 혹은 이런 관련된 부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서 네. 진행을 한다면 과거보다 훨씬 더 기회가 열리는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야기 그래도 잘 나눴네요. 아, 네. 오늘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네. 쉽지 않았습니다. 네. 이게 언제쯤 나갈지 모르겠지만 혹시 아직도 보고 있는 리마인 분들 계시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최종